네, 정경유착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경제학자죠.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영혼에 올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네. 우석진입니다. 네, 원래 그 멘트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이라는 표현은 제가 양심상 못 쓰겠고, 유튜브 연장 방송 개편에도 불구하고 남아주신 우석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디 못 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어디 혹시 잘릴까봐 휴가도 안 가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예. 사실 이 자리에서 교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스펑크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상반기에 얼마? 40조? 40조 가까이 되죠. 예. 상당히 심각한 겁니까? 뭐 지금 국민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재정이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금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이게 저희가 뭐 세출이라고 정부가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입이라고 정부가 돈을 걷는 게 있는데, 그렇죠. 예, 뭐 돈을 걷어야 돈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세입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세예요. 국세. 그래서 국세가 얼마큼 거치는지 요거를 보통 살펴봐요. 그리고 정부도 발표를 하는데, 네. 예, 그거를 우리가 국세 진도율이라고 그래요. 진도율. 진도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 대비 얼마큼 거쳤냐. 진도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지. 학습 진도 이런 거 따지죠. 예, 진도가 안 나가면 지진화가 되는 건데, 예, 여하튼 그 진도율을 계속 체크를 해요. 예. 체크를 했는데 지금 며칠 전에 발표된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6월까지 총 국세 진도율이 한 44%, 44.6%인데 정확하게는 그 정도가 거쳤다 이제 이거예요. 목표 대비. 근데 올해 사실은 405조를 좀 목표로 했는데 세수를 작년에 395조 거쳤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도전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약간 올린 거예요. 약간 올린 건데 그거에 비해 봤을 때도 지금 44%가 지금 거친 상태다. 그러니까 진도율이라는 게 목표가 100조였는데 44조밖에 안 거쳤으면 4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에는 얼마큼 거쳤냐? 이맘때 55% 거치거든요. 심각하네 그렇게 따지니까. 55%고 재작년에는 64%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지금 진도가 낮은 건데 혹시 그 화면으로 혹시 그림? 예, 유튜브 지금 이제 그래프 나가고 있는데 저 그래프는 뭐예요, 저게? 저건 또 제가 한 땀 한 땀. 직접 그러니까 만들어 오신. 아니 왜냐면 정부가 그려주는 그래프가 조금 편이 좀 그런데 조금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정부는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금방금방 알아채면 곤란하니까. 그렇죠. 그래프의 용도는 금방금방 알아채게 해주는 게 용도인데 알아채면 이제 곤란하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아주 옛날 그래프 스타일로 그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하여간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요거 그림 이런 것도 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취자분들 또 보기 좋으라고 또 그림을 그렸는데 요게 뭐냐면은 진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요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건데 X축은 이게 달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5월. 달별. 예, 파란색 점선은 2014년부터 22년도까지 평균이에요. 평균이라서 평균이 이렇게 쭉 지난 과거에 어땠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고 점점 찍혀 있는 거는 이제 관측치입니다. 실제는 어땠나. 그리고 저기 점선 옆으로 이제 파란색 이 그림자처럼 보여 있는 거는 우리가 95% 신뢰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약간씩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오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괜찮다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바깥으로 벗어나는 문제인데 저기 아래에 있는 빨간색이 올해 실적이에요. 밑도네 한마디로. 밑도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요. 완전히 죽을 쓰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저게 이제 4월 때 지나면서 기울기가 아래로 꺾이는데 저거 이제 사실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 상당히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뭐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경제 활동에 기반해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득 흐름에 보통 과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지금 소득 흐름이 안 좋다. 그건 뭐 조금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은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다.
그렇죠. 월급이 올라야 소득세 더 내고 그렇죠. 기업이 장사를 잘해야 법인세 더 내는데. 그리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야 부가세를 내고. 그렇지. 예, 거기다가 이제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집도 사고 팔고 아니 내릴 것 같아 사고 팔고 확정이 되면 사람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거치고 이사도 가고 뭐 이러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화되는 건데 아무리 뭐 상저하고 이런 거 외치고 있어도 이게 지금 그림자거든요, 세수가. 그렇죠. 예, 세수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모습을 보면은 원래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가늠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경제가 지금 사상 최악으로 안 좋다. 아, 그 정도예요, 진짜? 약간 지금 과장 아니십니까? 진도를 보면은 저기 나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사실 다 팬데믹 그 시기도 다 지나갔고 지금 평상시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무슨 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더 줄도서 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이게 그 명목 소득이나 명목 가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세금은 명목으로 얻거든요. 더 많이 들어옵니다 세수가. 예. 그렇죠. 예. 예,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라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훨씬 안 좋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연말에 이게 지금 회복될 기미가 있느냐. 그렇죠. 연말에. 왜냐면 상저하고라며. 그러니까 상조하고 하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오니까 그 연말에 회복될 거냐 그러면 그럴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모든 세목이 지금 다 안 좋고 특히 이제 이 상반기에 6월달 이전에 세금 많이 들어올 거는 거의 거치는 거거든요. 예컨대 혹시 상반기에보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 더 걷는 세금 뭐 세목이라는 게 더 많은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없어요? 이제 분기별로 부가세가 들어오니까 부가세가 조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인세에 그 중간 예납이라는 게 있어요. 내년 거를 올해 미리 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해 낸 거에 보통 절반 내기 때문에 8월 달에 내게 되는데 보통 올해 법인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중간 예납할 것도 그 절반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예, 뭐 많지 않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하반기 보면 이제 종부세 이런 게 또 좀 있어요. 근데 종부세를 많이 깎았기 때문에 확 줄어들 거거든요. 그럼 믿을 구석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 동력이 지금 없고 예. 이게 모든 세목이 거의 다 그래요. 모든 세목이 다 안 좋은데 다만 이제 하나 괜찮은 게 있어요. 뭔데요? 주세입니다. 술? 네, 술. 이거는 사회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별로 안 좋은 현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열받았다는 뜻이죠. 술 권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까? 안 되는데 이러면. 소비할 게 술밖에 없어. 야. 맨날 술이야. 그래서 주세만 지금 괜찮고. 그래요? 예, 이거 예. 재미난 현상이다. 예. 주세만 많이 거치고 있다고요? 예. 특히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법인세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죠. 법인세가 혹시 그림 있으면은 다음 그림 띄워주면 좋은데 제가 또 요 그림 그리느라고 또 저건 양궁 관역판 아니에요, 저거? 저게 이제 그 1년 12달을 이제 법인세 실적하고 좀 연관지어서 그려보려고 시계를 그려본 겁니다. 시계. 그래서 맨 안쪽에 있는 게 2014년도 시침이고요. 그다음에 맨 바깥에 있는 게 2023년도 시침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갔다면은 이제 시침이 이제 많이 움직인 거고 진도가 조금 나갔으면 시침이 이제 좀 덜 움직인 거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12시간이니까 1년 12달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균등해서 세금을 걷었다고 치면은 6월 달이 되면은 6시까지 와 있으면은 대충 진도를 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6시에 미달하면 거둘 게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6시까지 못 갔으면은 아직 세수가 그러니까 안 거쳤다. 그러니까. 예. 네. 진도가 너무 늦었다. 그렇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가 제일 그 고리 중에 제일 바깥에 있는 건데 그 바깥에 있는 게 보면은 지금 5시를 약간 넘어가지고 6시는 아직 한참 모자른. 아까 진도율 얘기했던 게 이걸로 딱 나오네. 그렇죠. 예.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 2014년도랑 맨 안쪽에 있는 2014년도랑 좀 비슷한데 2014년도보다 사실 조금 낮아요. 근데 2014년도가 언제냐면은 MB 정부 끝나고 박근혜 정부 때 MB 때 뭐 약간 감세를 엄청 했거든요. 그렇죠. 법인세율 낮춰주고 예, 여러 가지. 세수가 너무 안 좋을 때 그때랑 지금 같은 상황이다. 잠깐만요.
제가 담배를 끊은 게 2015년 1월 1일부터 끊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015년 1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담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게 바로 그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세수 부족이고 담배값 인상도 그때 그럼요. 왜냐면 2013년도,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세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비거스 가면 축소해라 해가지고 세율을 올린 건 아니지만은 세율은 이제 또 국회 통과하고 해야 예, 되니까. 비거스 가면을 엄청 축소를 하고 소득세에서 뭐 소득공제 체계를 세공제 체계로 바꾸고 그때 한번 그것도 예, 큰 논란이 예, 됐어요. 그리고 뭐 진행자분 말씀하신 그 담배 2,500원짜리를 4,500원으로 대폭 이제 올리게 되죠. 그래서 맞아요. 2015년도 1월 1일 그 첫 주에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꺾었어요. 내가 더러워서 안 핀다 그러면서. 예. 그러더니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다시 붙였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안 피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르고요. 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 되면은 그게 우리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때 진도 굉장히 좋았는데 9시까지 갔어요. 그렇네요. 예. 저좀 초록색의 2021년도인데 예, 저게 그 상대 많이 나갔고 작년도 지금 6시 한참 지나가지고 7시 8시까지 지금 막 간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정도까지 사실은 와줘야 돼요 지금. 야, 예. 근데 저렇게 지금 5시 좀 지나서 6시에 한참 못 미친다는 올해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 저렇게 보니까 진짜 심각하네. 한눈에 확 들어오네요. 예. 제가 작년에 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작년 6월 달에 법인세 인하를 위한 공청회에 제가 나가서 제가 토론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사실 그런데 공청회 많이 나가는 전문가인데 시선 집중이 나와가지고 다 잘렸죠. 올해는 한 군데도 안 불러줬다는. 네, 예. 여하튼 네. 가서 제가 이런 사태가 난다고 그랬어요. 예측을 하셨던 겁니까? 제가 가서 지금 세수가 지금 아마 크게 줄 거다. 왜냐면은 누가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율을 누가 내려줘 어떤 나라가 내려주냐. 세율 내려줘 가지고 어떻게 투자가 그렇지. 누가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거냐 했더니 그렇지. 그때 법인세 과정이 나와 가지고 한 1, 2조 빠지는데 그칠 거다 그랬거든요. 머리 박아야 됩니다. 예, 반성하고 반성문 쓰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얼마큼 빠졌냐면은 저희 16.8조 빠졌어요. 지금 뭐 어마무시한 거고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 쓰나미는 온 게 아니에요. 아직이요? 이게 지금 쓰나미 전에 파도가 살짝 그러면 쓰나미는 뭔데요? 법인세 감세를 우리가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각 세율 구간마다 1%포인트씩 내리는 걸로 그렇죠. 했는데 그 감세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은 정부가 내세운 걸로도. 그 감세, 그러니까 그 법인세를 낮춘 게 적용되는 게 올해 영업 실적분부터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올해 번 돈을 내년부터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쓰나미는 안 왔다. 더 거칠 건 없고 덜 거칠 것만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되네. 네. 본격적인 감세는 이제 내년부터 오는 건데 내년에 이제 실제로 경기 회복이 안 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지금이 8월 2일이잖아요. 보통 8월 말쯤 되면은 새해 예산안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열심히 이제 모아서 이제 대충 정리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그러면 지금 세수가 이렇게 펑크가 나면 내년 세출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지금 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지금 일단 그 내년도 세입 전망도 사실은 좋지 않을 거예요. 좋지 않을 거고. 요건 지금 국세만 따져서 그런데 국세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수입이 와요. 예컨대 우리가 600조 수입이다 그러면은 400조는 국세에서 오고 일부는 지방세에서 오고 나머지는 뭐 기금 수입에서 오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그 과세 표준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이제 보통 부동산 취등록세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부동산 경기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국가의 총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안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도 기대할 거는 많지가 않다. 그러면은 들어올 건 없으니까 쓸 거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세출을 줄여야겠죠. 예, 세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원래는 줄이는 정도를 좀 최소화하고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정부가 역할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건전 재정을 이제 하겠다고 지금 깃발 들고 흔들고 있으니까 맞아. 흔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삭감할 거고 지금 뭐 오늘 뭐 신문 보니까 뭐 과총 무슨 제가 과총이 뭐예요? 그러니까 과학 하는 사람들 이제 연합 기구인데 과총 근데 할리먼 네, 할리먼은 이런 데 예산 삭감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삭감도 얼마나 삭감해 거기서. 시민 단체야. 아니,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코너명이 정경유착이잖아요. 예. 정책 측면을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예. 보통 이제 우리의 경험칙에 보면 총선이 있는 해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게 표심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항목에서 조기 집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그래서 SOC 관련 예산이라든지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년 세출을 줄여야 된다면 총선은 어떻게 치르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총액에 있어가지고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판단을 하고 아마 기재부도 아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을 거예요. 다만 줄일 때 누굴 거 줄일 것이냐. 그렇죠. 예. 그리고 누굴 건 늘릴 것이냐. 그 판단을 이제 섞어서 막 할 건데. 표가 안 되는 거에서 줄여갖고 표가 되는 쪽은 그냥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실은 취약계층, 네. 그다음에 약자, 네. 뭐 장애인, 뭐 아니면 뭐 보호받아야 될 아동, 거긴 투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삭감을 해요. 조용히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계속 국고보조금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단체, 카르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깎아가지고 또 우리 측에 도움되는 측에 조금씩 이제 집어넣으려 그럴 거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예상이 되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박근혜 때 보면은 정부 박근혜 때 보면은 이게 좀 세수가 좀 안 들어오네. 이렇게 판단이 내리면은 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정부들이 해요. 담배값 올리거나 담배값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때 이제 비과세 가면은 엄청나게 줄였어요. 예. 뭐 기업에 세금 깎아주던 거 막 이런 거 엄청 줄였어요. 특히 대기업에 주던 거 엄청 줄여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때 과세 기반을 상당히 확보를 해놨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뭐 증세 없는 뭐 복지는 없다, 뭐 허구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그게 70%는 맞고 30%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때 증세를 했어. 내용적으로. 내 말은 맞는데 예, 지나서 보니까 그때 증세를 했어. 여하튼 그때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올해 네. 이 지금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감세안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여쭤봐야 돼. 예. 그거 여쭤봤는데 그 전에 잠깐 뭐 지금 댓글이 뭐 계속 오고 있는데 한 분은 엊그제도 술 사고 오늘도 술 샀건만이라고 했고 또 한 분은 담배도 열받아 덮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묻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석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본인이 술 드시고 담배 피는 걸 이렇게 합리화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재정에 도움이 좀 되겠네. 지금 열심히 지금 한 말씀 드렸더니 또 초를 치고 그래요. 애국자시네, 애국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꺼냈던 그 말씀 얼마 전에 자녀가 결혼을 하면 증여폭을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세금 안 매기는 증여세 안 매기는 폭을 늘려주겠다. 지금 5천만 원인데 1억 5천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참 좀 되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예.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저출산 현상이 좀 지금 굉장히 심한데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다. 그렇지. 집값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출산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연구에 그런 뭐 관계들을 조금 보여준 연구들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예, 저도 관련 논문을 쓴 적이 있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은 출산에 좀 악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연구가 되는 부분이 있죠. 마치 그건 교육비가 올라가면은 출산이 좀 어렵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증여를 더 많이 하게 해주면은 과연 출산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연구는 듣도 보도 못했죠. 이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여를 많이 해주면 그렇게 이제 그 신랑 신부가 하면 합하면 3억이니까 모아가지고 집을 사면 애를 더 낳지 않겠느냐. 그럼 그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죠. 세상에 모든 건 다 가능하니까. 네. 작은 확률이라도 혹시 존재할 수는 있는데 이런 종류의 그 논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증거가 없고, 예,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과학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과학적 증거가 지금 없는 정책에 지금 돈을 쓰는 거고, 오. 특히 그리고 이게 강남에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강남에서 많이 돈 거예요. 강남 여론입니까? 강남 여론입니다, 이게. 오. 왜냐면은 그 지난 한 3, 4년을 보면은 그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양도하느니 증여하자. 아, 그 뉴스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2018년, 19년도, 20년도 보면은 증여가 엄청나게 네,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음. 아, 이거 조금 정부가 좀 빼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 아들 딸들한테 주고 싶은데 좀 빼주자. 정말 심각하다.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출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나라에 도움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전 나온 안이라고 봐요. 이게 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증여는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해진 지가 꽤 되기 때문에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를 조정해 줄 필요는 있어요. 실질 세부담을 중립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취지에서 너무 금액이 고정돼 있었으니까 요거를 조금 올려주자. 네. 요거는 합리적인 논의죠. 네. 근데 여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결혼하면은 1억씩 추가로 해줘가지고 부부가 결혼하면은 그러니까. 3억 원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저축했던 거 놓고 DSR 40%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죠. 아파트 사준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되게 황당하다고 느껴지는 게 출산 목적이면은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고 출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줄 것이냐? 아, 사실혼 관계만 있는. 난 동거 중인데 우리 네. 애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해줘 3억. 아, 그런 허점이 있네. 아니 해줘야지. 왜냐 출산 목적이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결혼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산을 하라는 거니까 오히려 결혼해서 출산 안 한 경우는 있지만은 출산은 이걸 한 경우니까 해줘야죠. 그러면 나는 증여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거 그 발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건 자식한테 한순간에 목돈으로 현찰로 1억 5천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증여세 때문에 그 전에는 증여를 못 해주자고 요번에 그러니까 면세를 해주면 증여를 해준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얘기냐. 애한테 1억 5천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있는 부모였다면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꼼수를 발휘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청취자분들이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녀가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 자금으로 창업 자금으로 그 5억 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세금 없이. 아, 잠깐 부모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 그런 얘기 게 좀 있죠. 또 아사모사하게 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창업하면은 10억까지 줄 수가 있어요. 면세예요? 면세입니다. 아니 물론 요건이 좀 있어요. 요건이 좀 있는데 네. 뭐 요건이야 누가 와서 몇 년 동안 뭐 계속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서류 만들어주면 서류 만들고 하면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근데 불편하지. 네. 창업을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회사를 네. 운영을 해야 네. 되니까. 뭔가 서류도 만들고 귀찮죠. 네. 쉬운 통로를 하나 더 만들어준다. 뭔데요, 그게? 지금 이런 거가 이제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지금 그 저출생 사회에서 지금 뭔가 좀 획기적인 뭐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이거 하면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재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형평성 있게 지원하려고 하면 이게 3억 원 정도 공제를 해주면은 세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국가가 저희가 조세 지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보조금 주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들 뭐 평생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받는다. 세금 5천만 원을 우리가 까준다. 아, 그래 형평성이. 그래 형평성이 맞는 거죠. 그렇네 논리적으로는. 하려고 하면 그렇게 나와야지. 근데 지금 세수 펑크난다는데 해주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이 감세안을 보면은 이것도 좀 한심하지만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MB의 냄새가 난다. 또 무슨 말씀이세요? 감세안에서 그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조세 전문가 아닙니까? 네. 제가 쭉 이렇게 그 감세안을 프린트해가지고 쭉 읽어보고 냄새 맡아보니까 MB의 냄새가 난다. MBN. 예, 여기 보면은 그동안 안 나왔던 해외 자원 투자 개발. 그게 있어요? 그거에 세액 공제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MB 때 얘긴데 진짜. MB 때 얘기인데 네. 지금 한참 없다가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네. 그래서 또 자원 개발을 나서려고 또 하는구나 누가. 그거는 MB 라인인데 이게 있고 그 MB가 처음 들어와서 추진했던 게 뭐냐면은 가업 승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 그거는 뉴스도 여러 번 나왔어요. 예. 이게 사실은 들어보면은 맞는 얘기 같아요. 예컨대 내가 이발사인데 이발을 평생 했는데 우리 아들이 요거 물려받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게 가업 승계거든요. 언론도 열심히 보도인데 일본 사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뭐 증여나 상속이나 상증세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세율을 보통 50%라고 보니까 공제 빼고 50%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발소를 상속을 해줬는데 우리 아들이 받아서 하는데 가게 반을 잘라가지고 국가에 내고 반으로 내가 이발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업 상속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네. 그 들어와서 그냥 가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제도 크게 해주고 세율도 좀 낮춰줄게. 그리고 유예도 해준다. 세금 낼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가업 상속이 지금 되고 있는 거냐. 지금 중견기업도 지금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거 통해 가지고. 중견기업까지 가업으로 본다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되나 그게? 지금 요번에 나온 거는 이제 이 가업 승계를 하는 경우에 기본 공제가 이제 300억부터 많으면 600억까지 되거든요. 600억을 빼주고 거기다가 저율과세를 해줘요. 저는 가업이라고 해서 무슨 이제 가게, 점포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 지금 중견기업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지금. 야, 에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이런 거 있어요. 무슨 회장님이 내가 하다가 상속 때문에 못 하겠다 팔았다. 그거 누가 하냐? 자식이 해야지. 신용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어느새 샤부작 와서 지금 중견기업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건 좀 문제다. 예, 원래 저율과세를 해줬던 혜택을 지금 그 폭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60억까지 저율과세였는데 이걸 300억까지 늘려주겠다. 즉 대폭 늘려주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업종 변경의 허용 범위.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은 약간 다른 사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발소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난 미장원 하고 싶다. 그런 건 되는데 업종을 확 바꾸면 그건 가업 승계가 아니지 그때. 우리가 이제 산업 분류표에 의해서 이제 이걸 허용을 해주는데 요번에 이제 대분류까지 해주겠다. 대분류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거예요. 공무원 다 통틀어서 공공기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도 해주겠다는. 그거는 막혀 있는데 제조업은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분류 안에서는. 대분류 안에서는 된다. 야, 그러면 내가 벽돌 짓는 그 공장 하다가 갑자기 통조림 그러니까 만드는 공장으로 바꿔도 다 그걸 가업. 뭐 이거 세번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산업 분류 안에서 대분류 안에서 바꾸는 거는 지금 허용해주겠다. 야, 이거는 거의 그 상속 체제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 아닌가요? 이거 MB가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MB의 냄새가 난다. 이게 있고 그 두 번째는 여사님의 향기가 난다. 그건 또 뭐예요? 뭐 어떤 거? 그 이 반려동물이 뭐 개나 고양이나 이 동물병원에 가면 진료받으면 그 부가세가 붙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이 애견 뭐 애묘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이게 사실 그 소원술이거든요.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매년. 매년 그 부가세 면세해달라. 왜냐면 이게 사실은 무슨 건강보험에도 이게 지금 적용 못 받으니까 병원 갔다 오면 돈이 막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몇십만 원, 100만 원 금방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부가세라도 10%라도 조금 빼달라. 그건 좀 해줄만 또 하지 않나요? 어떻게? 근데 매년 이게 들어오는 거고 기재부 세제실의 입장은 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면세가 있으면 이 보통 요 조세 체계가 특히 부가가치세 체계가 이게 엉클어지기 때문에 면세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고 취약계층 무슨 뭐 농어민이나 뭐 이런 굉장히 취약계층 아니면 뭐 농산물
이런 거 빼고서는 거의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는 겁니까? 갑자기 바뀌었죠. 갑자기. 그래서 여사님이 향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사님이 사랑하시는 관심 가지시는 또 부분이다. 라고 하니까 세제실에서 네. 계속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 이번에 된다. 된다. 근데 또 웃기는 거는 뭐냐면 이게 올해부터 된다. 올해부터? 예, 올해 10월 1일부터 바로 된다. 빠르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예. 아까 우리가 지금 세수 평가가 심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다 이거 지금 그 세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은 저는 뭐 대통령은 잘 이거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뭐 깃발 들고 내가 흔드는 거지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챙겨야 되니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뭐 이런 그런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추경호 부총리는 이런 거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네. 책임감 있고 재정을 지금 탄탄하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건데 내년에 세수가 굉장히 부족할 거는 저는 뭐 명확관하다고 보거든요. 추경호 부총리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곳간에 좀 특히 세입은 걷어야 될 건 걷어줘야 돼요. 증세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걷어야 될 거를 걷는 거를 우리가 조금 전문용어로 기준조세라고 표현하는데 네. 기준조세만큼은 걷어줘야 돼요. 박근혜 정부 때는 보수 정부잖아요. 세수가 안 좋으니까 다 막아놨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지금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그 뭐 조세특례법이라 뭐 제한법이라 조특법이라 그러는데 3년에 한 번씩 일몰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보통은. 그러면 3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보통 그만두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만두지 않았어요. 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수는 갈수록 펑크나는데 비과세는 늘리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지금 건전재정을 지금 하자는 건가? 그러니까. 예, 지금 뭘 하자는 건가?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건전재정을 얘기했지만은 이제 정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들을 뭐 엄청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 단기로 쓰는 건 우리 재정증권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만기가 굉장히 2달 정도 조금 넘어가는 정도인데 정부가 이제 써야 될 돈이 있으면 요 재정증권을 쓰는데 요거는 쓰면은 정부가 이제 발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최소한 쓰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지금 돈을 어마무시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꼬운다는 겁니까? 꼬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원래는 만기가 보통 한 보름 조금 안 돼요. 며칠 빌리는 10일, 13일 뭐 그 정도만 쓰고 금방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하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그 계정 열어놓고 한 7천억 정도, 뭐 1조 정도 이 정도 남겨놓고 필요하면 잠깐 썼다가 갚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물가에는 큰 부담은 아닌데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요? 만기는 짧지만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월까지 하면은 80조 이상 지금 썼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얼마? 80조. 지금 역대 지금 최고로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계속 돌려막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돈 갖고. 한국은행 돈으로 계속 돌려막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자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요. 통한채라고 채권이 있는데 여기다 0.1% 가산해서 지금 이자율을 받고 있는데 요것만 한 600억 이상 지금 한 4개월 사이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자로만. 그러면 이게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연말 가면은 거의 2천억 가까이 지금 요거 이자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다시 빌려야 돼. 그렇죠. 돈을 한꺼번에 빌리면은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금 시장이 경색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살살 빌려야 돼요. 지금부터 살살 빌려가지고 이 채권 시장에 큰 타격 없이 빌려야지.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정부 이러고 있거든요. 야, 심각하네. 저는 심각한 게 그것도 문제지만은 정부가 지금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무 문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에 출마할 거로 전망하시죠? 근데 거기가 이제 대구라서 네. 뭐 2번 줄지 그건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는 싶다고 그 기재부 관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나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어차피 이제 공직 사퇴 시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난 뜨니까 내년은 나 몰라. 혹시 이런 모드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근본적으로 그 추경호 부총리를 한번 비판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 금융관료 출신이에요. 예. 예, 정통 경제 뭐 크게 보면 정통 경제 관료라고 보지만은 좀 세분해서 나눠서 보면은 금융 쪽에서 큰 사람이에요. 조세 쪽은 아니고. 조세는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금융이에요. 금융은 이제 규제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보호를 하고 또 이제 뭐 금융은 거기서 이제 수익을 올리고 정부가 이제 법에는 없지만 금리 내려 그러면 금리 내리고 금리 올려면 금리 올리고 규제 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전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감각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라면값 내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웬 전두환 대통령 때 나오던 관치잖아, 관치. 이게 무슨 뭐 옛날에 한 30년 전에 본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네. 근데 금융산업에서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금융 마인드입니까? 금융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법에 써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니네가 조금 알아서 한번 해봐. 그렇죠. 이복형 금감원조 뭐 이자 높은데 이런 얘기 하곤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리는 신용을 하고 금융은행들은 내리는 신용을 하고 다른 거는 조금 올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수익은 큰 그 타격은 없고 대신 국민들한테 보일 때 내렸다. 관치금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추경호 부총리 마음에 관치 경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제가 그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는 걸 막아놨어요. 그래요? 예, 못 빌리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페드, 그러니까 그 뭐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거기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부가 채권 발행하고 공개된 시장에서 직접 사면 안 돼요. 공개된 시장에서 중앙은행에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얼마큼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투명성 때문이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책무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책임도 아니고 책무,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영어에서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 설명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니네가 책임도 져야 되지만은 국민들에게 설명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기재부는 뭐 한국은행에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 엄청 쓰고 있고 이자도 엄청 물고 있는데 그걸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들여다보는 거 아니면은 진짜 그러니까. 예, 이거 누가 알겠어요. 제가 지금 한 2, 3월부터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 뭐 신문 기사들도 그런 거 좀 받고 있는데 예, 여하튼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부도 그 인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네. 그래서 세입 측면에서 우리가 늘리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세수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펑크가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만 열면 얘기는 건전지정이니까 한마디로 헛고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헛고 그러니까 제가 깃발만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거다. 깃발만 나붙게 하네. 예, 깃발만 나붙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자녀 증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수 측면에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아까 교수님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출산 대책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하나 더 짚을 게 지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얘기도 지금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돌봄에 있어가지고 뭐 지금은 부모가 한 1년 정도 돌보다가 이제 어린이집 이제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보내다가 좀 크면은 이제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요. 특히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시간 보육이 기본이에요. 네. 물론 12시간 맡기시는 부모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하루 종일 여차를 맡길 수가 있는 보육 체계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가면은 유치원도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방과후 수업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3, 4시까지는 이제 맡길 수 있는 거고. 근데 초등학교를 가면은 갑자기 애들이 이제 일찍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가면은 첫 달에 맞아요. 급식도 안 먹고 오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일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멘붕이 옵니다. 이
이 몇 년 동안 해왔던 이 돌봄 체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뭔가 좀 집에서 좀 돌볼 수 있는 뭐 이런 그리고 그때 그 어머니들이 많이 직장을 그만둬요. 경력 단절이 네, 나타나. 경력 단절이.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출산하면서 경력 단절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육아휴직도 조금 제도가 좀 안착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보육 체계도 이제 무상 보육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메워졌다고 보는데 뭐 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도 이제 경력 단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돌봄 체계 중에서 집에서 내가 좀 돈이 좀 있는데 뭐 전일제로 쓰고 싶은 도움이 그렇죠. 그렇죠. 아기도 돌보면서 거기도 집안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지. 예, 그러면서 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논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경력 단절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경력 단절 걱정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테니까 출산율이 올라갈 거다. 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지금 시장가로도 보면은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한 뭐 300에서 400만 원 정도 가까이 그 사이 시장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입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되니까 사실 누구도 쓰기 쉽지가 않죠. 어떻게 써요? 누구도 쓰기 쉽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뭐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능한 인원은 다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식이 왼수라고 그래. 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한 200만 원 정도에 맞춰 가지고 필리핀에서 혹은 동남아에서 모셔오면은 물론 100만 원 얘기하는 정치인도 있긴 해요. 예, 100만 원도 좋지만 지금 뭐 약간 200만 원 정도로 일단 하자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도움되지 않겠냐. 근데 그러나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내가 경제 여력이 되면 도움 되겠죠. 근데 여력되는 분이 여력되는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얼마나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사실은 이 인생의 초기잖아요. 예. 노동 시간 초기에 예컨대 20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30대 뭐 중반 그러니까 입직해 가지고 몇 년 안 되는 사람들 부부 얘기잖아요. 이 정도를 내고서 할 수 있는 가구가 뭐 얼마나 되느냐. 200만 원씩 이거를 내고서. 그러니까. 예. 그런데 가사 도우미 얘기에서 이제 돌봄이라는 단어로 치환을 하면 돌봄의 대상이 어린이만은 아니잖아요. 특히 노인 돌봄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생의 초기하고 인생의 끝에 예. 돌봄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는 퀄리티, 그러니까 질이 보장이 되는 담보가 되는 돌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보험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돌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 이렇게 띄어서 하나씩 할 게 아니고 국가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데. 네, 정사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안이 그냥 실행된다. 그러면은 예. 지금 뭐 시범 사업을 지금 한다는 건데 예. 뭐 시범 사업 끝나고 나서 이걸 시행한다. 그러면 할 때는 강남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다 강남 마인드다. 모든 게 강남을 위한 정책입니까? 이러면 아까 그 자녀 증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나라가 가업 승계도 그렇고 문제라고 보는 게 예. 정책 결정자들이 강남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다니는 담론이 정부 정책에 비현실적으로 반영이 된다 지금. 그러면 정책의 풀이 혹시 강남의 맘카페입니까? 뭐 맘카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네. 그 와이프들이 하는 얘기를 남편이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예. 그 소원술이다 소원술 공무원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 지금 아들 딸들 소원술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다. 저는 뭐 필요하다고는 봐요. 근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 답이 나올 거는 아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돌봄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종합적으로 좀 보고 접근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생의 초기와 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초기는 애들은 아직도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인생의 끝은 거의 치매거든요. 네. 치매도 서비스가 어떤지 잘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혹시 그 부모님이나 우리 애가 어디 가서 맞고 있는 건 아닌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이게 불안불안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공립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격도 싸면서 질도 보장이 되는. 그렇지. 그러면 과연 이거는 지금 사적 체계에서 지금 풀어 나가는
민간 시장에서 풀어 나가라고 하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지금 해결이 되는 거냐? 지금 무슨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동 돌봄 같은 거 사실은 그 공적 영역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뭐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것도 지난 정부 때 만들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민간으로 공급되던 거를 이제 정부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공공기관 비슷한 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고용 안정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이제 진도를 좀 빼왔던 건데. 네. 이번 정부 와서 지금 상당히 역행하고 민간에서 알아서 하세요.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써. 네. 이런 방향이다. 신수님이 답답한 상황이네요라는 댓글 달아주셨고 서더블님은 아침에 고구마 10개를 단숨에 먹은 것 같다라는. 네. 이거는 지금 요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말 나온 김에 마무리로 요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타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네.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께서 정치권은 뒤로 빠지고 전문가 검증을 하자. 7일이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요새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자, 근데 그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그 전문가들은 뭐 이제 여기 예타 중에서도 정형 사업이거든요. 그 정형 사업은 또 뭐예요? 이게 정형 사업과 비정형 사업이 있는데 네. 정형 사업은 이제 거의 이제 매뉴얼이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쭉 이제 따라가면 항목 체크리스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렇죠. 요거 체크하고 요거 체크하고 요거 계산 요렇게 하고. 근데 비정형 사업은 이게 그 전례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뭐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학자들이 거기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설득력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도로 교통하시는 분들하고 네. 토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 분야를 전담해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정형 사업들은 보통은 경제학자들이 많이 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경제학자들은 사실 많이 걱정을 안 하는 게 그 저도 경제학자지만은 싸가지가 좀 없어요. 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 경제학의 흐름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좀 싸가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저보고 맨날 싸가지 없다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서로 봐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논문 발표 저번에 한번 그 말씀하신 논문 발표하면 제목부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 붙는다고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누구 뭐 봐주고 뭐 이런 거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다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철저보다는 싸가지가 없다.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후퇴할 길을 열어드렸는데 계속 고수하십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자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요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요 과정을 쭉 보니까 이게 이제 사전 타당성, 예비 타당성, 본 타당성. 뭐 그렇게 단계가 많아요, 도대체. 요 끝나고 나면은 설계, 네. 시공 이게 다 한 묶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파트별로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수가 거의 다 한 팀이다. 이건 유튜브 그냥 다 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퉁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어느 해에는 사타를 하고 예타를 하고 어느 해에는 본타를 하고. 그러면 상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은 예타도 옛날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했었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근데 이걸 예타를 만들어 놓으니까 국토부에서 주물럭주물럭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들인데 국토부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거리니까 이걸 떼어가지고 기재부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타까지는 일단 분리가 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재부가 이제 매의 눈을 뜨고 쳐다보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한다면은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매의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하는데 국토부로 넘어가니까 다시 또 이 감시와 이 균형과 견제에 원래 좀 벗어나니까 지금 제가 쭉 돌아가는 걸 보면 이제 일종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면 국토부와 전문가 그룹 간의 카르텔인 겁니까?
제가 뭐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래봤다. 요번에 사태를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느낌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입장도 조금 제가 그 상임위하면서 이해가 됐던 게 전문가 부르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왔을 때 누가 국토부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해줄 수 있겠느냐. 발주차가 거긴데. 거기가 지금 단위가 뭐 수십억 단위 영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 큰 손인데. 큰 손인데 여기서 혹시 잘못된 발언을 혹시 했을 경우에 저처럼 이 용역 시장에서 아웃될 수가 있거든요. 아, 오히려 카르텔은 여기에 형성되어 있다. 제가 그 대통령님 그 며칠 전에 우리 반 카르텔 정부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손들고 여기요. 양평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여기요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그 예를 들면 국방 뭐 무기를 발명한다고 했을 때 국방부가 거의 주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만들어지도록 국방부도 만들어놨어요. 방위 사업청도 만들고 방사청도 만들고, 그러니까 무기를 개발한 데가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원인데 ADD라고 국방과학연구원인데 여기가 사람도 제일 많고 돈도 많이 쓰고 무기도 만들고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기획은 국방정책 기획은 여기에 맡긴 게 아니에요. 국방연구원에 맡겼어요. 아, 좀 그러니까 분리를 시킨 거네. 왜냐면은 특정 무기를 개발하는 데서 기획을 맡기면은 자기네가 개발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러면 사실은 사실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견제와 검증이 필요한 거죠.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은 국방연구원에서 주로 하고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원에서 하고 그 만든 거 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기품원에 대해서 해라. 네.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그 안에서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야, 국방도 그런데 여기 왜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국토부 내에서도 이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네. 그렇게 구성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 이제 제가 이제 그 며칠 사이에 이 예타하는 이제 뭐 저보다 더 많이 했던 박사들 아니면 KDI 예타에서 뭐 하여간 뭐 팀장 했었던 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요? 이거 표현이 조금 이제 좀 생소한데 국토부가 예타를 해킹한 거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그 통과하고 나면은 국토부 단계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 사업을 막 만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예타를 그냥 해킹했다. 예타 해킹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기재부를 해킹했다는 얘기고 예타를 무력화해버렸다.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화를 내야 되는 사람은 추경호 부총리거든요. 이것들이 날 속였네. 그럼 기재부는 아무 말 없던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 오, 아니 근데 국토보다는 기재부가 센 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 지침을 저희가 보면은 그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자금이 배정이 되고 예타 안에서 비용의 일정 부분 그리고 수요의 일정 부분 안에서 변하는 거면은 니네가 재량권을 가지고 바꿀 수가 있다. 근데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근데 비용도 그 범위 내에 그 안에서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국토부가 지금 3천억 늘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총 사업비가 보통 한 1조 8천억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거의 15%를 하면은 한 2,700 정도 돼요. 물가를 반영하면 3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3천억을 만들어 왔다. 플러스 마이너스 15%? 15%. 딱 고 맞춘 거다? 고 맞춘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전문가 검증을 해봤자 끼리끼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들이 뭐 거짓말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상태로는 발언을 안 해줄 거고 결국은 전문가들의 큰 손이 국토부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서를 하고서 위증의 이제 벌을 감수하고서 증언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강성면 안이 뭐 최우선인지 아니면은 뭐 그 양서면 안이 최우선인지 그게 아니고 우린 몰라요. 그 전문가들이 결정해 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왜 바꿨는지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냐, 그러니까. 그리고 근거가 있게 바꿨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업체도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역시 뭐 그냥 뭐 일타 강사라는 지금 학회님이 이런 댓글도 달아주는데 그냥 쫙 정리가 되네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추운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님이 겨울이 더 추워지겠다라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돌아가는 게 뭔가 좀 이게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다. 지금 뭔가 영혼이 울린 결과는 뭔가 합리적인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네요.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확인하면서 정경유착 시즌 2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